안녕하세요. 명쾌한 클래식 서찬영입니다. 베토벤의 삶과 음악 세계라는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베토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를 인간의 근본적인 성질로 보았음에도 조카의 선택권을 억압했습니다. 귀족들의 권리주의를 경멸했지만 정서 그는 귀족 엘링턴과 행동하고 이름 앞에 귀족의 성을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했음에도 한 악보를 여러 출판사에게 동시에 파는가 하면 자신이 실수한 웨이터에게 그릇을 집어던지고 교습 중 학생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악성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익히 아는 평화를 노래하는 환희의 순간을 쓴 사람이 1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대인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던 인간이었다니요. 저는 베토벤의 이중성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베토벤을 지칠 줄 모르는 예술혼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하려고 했던 성인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의 미성숙한 인격을, 화가 많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 나쁜 작가로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그의 위대한 철학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어느 쪽이든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라 확신합니다. 짧은 영상 동안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기록과 노트에 남긴 짤막한 메모들, 당시의 시대상, 그의 음악 중에서도 특히 교향곡과 소나타를 통해서 그의 세계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베토벤의 사상을 명확하게 정리해둔 것이 없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섞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하자면 저는 베토벤의 삶과 사상을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라는 두 기둥 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는 가문에서 처음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베이스 가수이자 공정악장 출신이었습니다. 조모는 극심한 술 중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아버지 요한은 테너 가수이자 엄격한 성격의 피아노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술 중독에 걸려 있었고 베토벤의 폭력을 쓰면서까지 연습을 시킬 정도로 아들의 음악 교육에 진심이었습니다. 한낱 테너 가수에 불과했던 아들이 성에 차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던 요한은 베토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었으며 모차르트의 아버지와 같이 돈방석에 앉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베토벤의 학교를 제대로 보내지 않고 피아노 연습만 시켰습니다. 나이를 2살이나 내리고 연주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베토벤은 평생 산수와 철자법을 어려워하며 자신의 생년을 헷갈려합니다. 아버지는 악보대로 정확하게 연주할 것을 엄격하게 강조했습니다. 자유롭게 연주하고 싶었던 베토벤은 항상 불법함을 느꼈죠. 그 이외에도 그는 아버지와 이덴, 파이퍼, 로만티니코 같은 사람들에게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비올라, 화성악 등을 배웁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연주 여행을 다녔으며 이때부터 지배연계 비릭의 산맥과 라인 갈리베르에게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12세 때 아버지를 잃고 결혼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으며 어머니가 정신질환으로 사망하고 첫 아이를 6일 만에 떠나보냈는 등 주변 사람의 죽음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어머니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다만 당시 베토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더럽고 태만하여 과묵한 음악과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어머니는 베토벤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는 부모님과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틀에 맞춰 연주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10대 시절 그의 가정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이용한 여러 연주회로 돈을 벌었지만 자신의 술값과 아내의 약값으로 인해 집에는 돈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베토벤은 본인이 번 돈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불과 14살 무렵에 궁중악단 오르간 연주자로 임명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살 무렵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레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9살 때 아버지를 뛰어넘은 그는 레페로부터 바흐의 대비법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배우고 그의 오르간 연주 대타를 띄움으로써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레페는 훗날 그를 모차르트 하이든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중학까지는 그가 철학을 좋아하고 음악과 정신세계를 연결하려고 시도했으며 프리메이슨 단원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은 계몽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자유, 사랑, 박애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단체였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네페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의대생이면서 지적 탐구욕이 강한 베겔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베토벤은 그를 통해 브루이닝가라는 귀족 가문과 연결되어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과 책을 좋아하는 브루이닝가 사람들에게 예절 음료는 특히 동문학과 시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7살이 된 베토벤은 드디어 모차르트와 연이 닿아 빈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이 자신에게 수없이 많이 연습한 곡을 들려주었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당시 모차르트가 작곡하던 돈 조바니의 일부를 보고 즉흥 곡을 연주했고, 모차르트는 즉시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이 젊은이는 머지않아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너무 바빠 제자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시기에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의 술 중독이 더욱 심해진 데다 본인의 진병까지 겹쳐서 그는 서둘러 본으로 돌아와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4년 동안 단 한 곡밖에 써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가 남긴 맹모를 볼까요? 나는 진선미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사랑했거든. 18살에 그는 보르링가의 주전으로 바티슈타인 빅터를 만납니다. 그는 음악적 경제적으로 베토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토벤에게 음악뿐 아니라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를 권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베토벤은 과학, 철학, 정치학 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호메네스와 피데크리스의 책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살에 본 대학에서 철학 수업을 수강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나갑니다. 특히 슈나이더 교수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 동양 혁명의 필요성에 깨우칩니다. 귀족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신문제를 혐오했던 베토벤은 대통령의 안개에 빠져듭니다. 또한 이때 독일의 문학가인 고테와 신가의 작품을 접합니다. 이렇게 베토벤의 10대 시절은 막을 내립니다. 잠시 이때 세계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괴테와 칸트의 대표작인 젊은 베르테르의 봄과 순수 이성 비판이 출간됩니다. 모차르트가 돈 조바니를 작곡하고 바흐가 사망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며 그가 19살 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가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행했던 사조로 인간의 이성, 자유, 평등, 진보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을 붙는 전쟁을 겪으면서 종교뿐 아니라 외모 속인 권위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신은 인격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일 뿐이라고 여겼으며, 도덕은 칸트의 영향 아래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윤리로 타협했습니다. 예술은 쾌락을 넘어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인종가 모두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고 진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대 이전 베토벤은 본 대학 철학 강의에서 이러한 계몽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의 3대 강령이던 자유, 평등, 파괴는 이후 베토벤의 음악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또한 실러의 말과 같이 예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도덕성을 고양시킨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토벤의 20살 무렵, 슈나이더가 베토벤에게 요제프 2세의 장송 칸타타를 작곡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요제프 2세는 종교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빈을 음악과 예술의 도시로 만든 황제이기에 베토벤도 그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그는 이 영웅을 위한 곡을 쓰지만 너무나 어려워서 생전에 연주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훗날 브람스는 이 곡에 대해 아름답고 고귀한 파토스, 감정과 상상의 폭력적인 강도라는 평을 내립니다. 분명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고전주의 형식 안에 포함되지만 그들과 다르게 격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든은 이 곡에 담긴 베토벤의 개성을 알아보고는 21살의 그룹 자신의 제자를 초청합니다. 이 무렵 베토벤은 레오폴드 2세의 대관식 한 넥타로 썼지만 역시 어려워서 연주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토벤은 하이든의 제안으로 빈에 유학을 갑니다. 당시 빈의 분위기는 음악가들에게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 피가로의 결혼 같은 오페라들이 활발하게 연주되었습니다. 또한 정기 연주회가 1년에 4번, 사설 음악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귀족들은 전속 악단을 소유할 정도로 가진 부와 시간을 모두 음악에 쏟았습니다. 때문에 가난했던 베토벤은 음악 강습 혹은 후원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작곡한 곡들을 바로바로 평가받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자신의 고향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은 명문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이 인간을 정리한다. 인내와 봉사만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베페는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덕과 자유의 가치를 신성하게 여겼다. 계몽주의 정신에 따라 자유와 도덕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빈에 처음 왔을 때 정열적인 피아니스트로서 먼저 활동했지만 주된 목적은 역시 작곡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베토벤의 기대와 다르게 대위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이든이 사교 모임과 연주 활동으로 너무 바빴다는 설과 본인도 세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이든에게 비밀로 하고 싱크에게 대위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이든에게 걸리고 또한 그가 빈에서 작곡했다고 속인 것들이 실은 번에서 이미 만들어온 곡들이라는 것이 탄로납니다. 하이든은 베토벤이 작곡했던 세 개의 피아노 곡 중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을 출판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베토벤은 그 이유가 질투라고 생각했고 곧 하이든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예정되어 있던 런던 연주 여행도 파기됩니다. 하이든이 반대했던 베토벤의 작품 명으로 1번 세 개의 피아노 3중주 시단조는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아노 연주가로서도 작곡가로서도 빈에서 입술을 굳힌 25살의 베토벤은 본격적으로 연주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후원하는 라이노프스키 공작과 연주여행을 떠나 독일의 왕 앞에서 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토벤은 이 시기 최초로 경제적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또한 26살에 자신의 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이때 그가 썼던 메모를 볼까요? 용기를 가져라. 몸이 아무리 허약할지라도 내 영혼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25세, 인간으로서 완성되어야 할 시기다. 성취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나는 스스로를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어느 날 28살에 그의 음악을 좋아했던 나폴레옹 일보가 찾아와서 영웅을 조절해 고향곡을 작곡해보기를 권했고 베토벤은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무렵 베토벤의 음악적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주 공연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불풀이라는 피아니스트로 고상하고 깔끔한 음악을 추구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베토벤은 화려하고 장엄하지만 거만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최초로 청각장애 소견이 보였던 29살에 그는 비창 소나타를 작곡합니다. 비창이라는 제목은 출판사가 베토벤의 허락하에 지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파티그는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프다는 뜻의 비창보다는 슬프면서도 씩씩한 모습을 담은 비장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난청이라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에게 경제적, 음악적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0살의 베토벤은 첫 교향곡을 작곡하여 연주회를 열고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여러 음악가와 교류하면서 체르니를 제자로 두기도 하고 베르거에게는 대위법을, 살리에리에게는 성악곡 만드는 방법을, 페리스토에게는 현악 사중주 작곡법을 배웠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중기 베토벤이 고전주의의 규칙에 맞지 않는 음악을 작곡한 것이 그의 부족함이 아니라 의도해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에게 규칙은 아름다움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그대의 생각해 라는 시의 조제에 의한 6개의 변주곡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깁니다. 나는 누구의 하인이 아니다. 예술이 나의 주인이다. 예술로서의 자존감이 돋보입니다. 31살의 베토벤은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발레 음악을 작곡합니다. 작품번호 44번을 부여받은 이 곡은 총 60분 정도의 길이를 가지며 1막 3세션과 2막 13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호메르스의 글에서 나타났던 프로메테우스 설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던 장인, 예지, 분명, 불, 지혜의 신입니다. 후에 예지와 장인이라는 키워드가 각각 아폴론과 헤파이토스에게 넘겨져서 인간들을 위한 절대자에게 반항하였음에도 인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을 위하여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뼈 위에 비계를 사에게 가져가 잡습니다. 제우스는 뼈를 고르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헤파이토스의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벌로 바위산의 쇠사슬로 묶어서 경술에게 항상 간을 즐겁게 회복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계몽, 문명의 시작이며 영웅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평등과 운명을 극복하는 영웅이 되려던 베토벤의 기억을 보내줍니다. 이 곡이 널리 인정을 받으며 베토벤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곡에 값을 매긴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의뢰 작곡가들의 곡을 마음대로 변형하여 출판하던 업자들에게 처음으로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항한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베토벤은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네. 자연과 창조주와 싸우면서 말이네. 내가 신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일지라도 나는 가능한 내 운명에 저항할 걸세. 이를 통해 그의 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프로메테우스와 동일시하면서 운명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베토벤은 줄리에타라는 사랑하는 소녀를 위해 그 유명한 월광 소나타를 작곡해 주었지만 차이입니다. 월광 소나타는 악장화나 속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한 1악장으로 시작해서 가장 빠른 3악장으로 끝이 맺죠. 월광이라는 제목은 독일 평론가이자 시인이
몽롱한 분위기가 달빛이 비치는 스위스를 츠르는 호수의 물결에 흔들리는 작은 배 같다 라고 평안돼서 유래하였습니다. 32살 베토벤은 심해지는 귓병 때문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요양했습니다. 그리고 귓병이 점차 심해지자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작성하지요. 그의 사상을 잘 등록해주는 만큼 일부분을 직접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한 일들은 나를 거의 절망에 빠뜨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하나 나를 붙잡는 것은 오직 나의 예술이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참고 있다. 인내를 나의 안내자로서 선택해야 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 나는 28살에 철학자가 되어야 했고 예술가들에겐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신이시여 내 영원하게 깊은 곳을 살피소서. 그 속에는 인류를 향한 사랑과 선행을 하려는 소망이 차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한다면 우수한 사람들이나 예술가의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위로를 받으시오. 불행한 가운데서 나를 지켜준 것은 오직 도덕이었다. 도덕과 나의 음악에 감사를 보낸다.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여라. 꼭 그래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으리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예술적인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기로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나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일찍 찾아오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좀 더 늦게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만족하리라. 죽음은 나를 끝없는 고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죽음이여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 나는 너를 용감하게 맞으리라. 이 글은 여러모로 기념비적입니다. 우선 운명과 영웅주의라는 키워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선과 도덕을 향한 갈망이 있으며 예술을 통해 그것을 이루겠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좌절하고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높은 인격적 성숙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잘 담겨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1차적으로는 음악가들에게 치명적인 귓병이었으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야 한다는 점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살을 고민하던 베토벤은 결국 삶을 선택합니다. 귓병의 고통은 베토벤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시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베토벤은 33살 때 고난을 이겨내고 그의 유일한 오리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재미있게도 그가 이 곡을 작곡한 나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이와 같습니다. 가사는 베토벤의 출판업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었던 편집자이자 시인 후버가 작성하였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출생하긴 하지만 일평생 교회에 가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기독교를 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의 정신적, 음악적 위기가 종교에 귀의할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영웅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제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그의 베토벤은 기도, 이웃의 사랑, 죽음에 관하여 자연에서의 신의 영광, 신의 힘과 섭리, 참후의 노래라는 주제를 담은 갤레르트의 시를 모티브로 6개의 가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반면 후자와 연결되는 근거로는 베토벤의 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특정한 종교에 귀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가 한때 저작들을 단독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웅주의의 한 양상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저술에서 종교는 계시나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 속에는 악으로 흐르는 교만과 그것을 선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악의 교양을 도덕적으로 극복하는 자기확신이며 예수가 초자연적 신이 아니라 완전한 도덕성의 모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이 곡은 오리토리오임에도 종교적이라기보다 세속적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의 신성과 결단보다는 겟세마네에서의 인간 예수의 고독과 두려움에 더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곡이 연주되고 난 직후 베토벤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격정을 극복한 자에게는 축복이 내릴 것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지 말고 항상 자신의 의무를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결과보다는 과정과 행동 그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라.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항상 최선을 다하고 변면하라. 그가 34살 때 마침내 베르나토트 장군에게 부탁받은 영웅 교향곡을 완성시킵니다. 이 곡을 이해하려면 우선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직후 등장한 평민 출신 군인으로서 온전히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 승진을 거듭하였습니다. 베토벤은 그가 민중의 편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와 질서를 수호하고 공의와 곡을 유지하리라 생각한 듯합니다. 그의 영웅주의에 가장 알맞는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곡을 그에게 헌정하기 위해 빈에서 직접 파리로 갈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곡이 완성된 지 고작 몇 개월 후에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황제의 자리에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매우 실망한 베토벤은 그 제목인 보나파르트가 적혀있는 부분을 찢어버리고
영웅 교향곡 에우리카라는 새로운 제목을 붙입니다. 그때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 역시 권력욕에 사로잡힌 속물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폭군이 될 것이다. 이 곡은 약 1시간 정도 연주됩니다. 매우 활기차며 주제가 제시되는 1악장, 단조로 연주되는 2악장, 행복감과 환희에 가득 찬 3악장, 주제가 빠르게 반복되는 4악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악장은 투쟁, 조금씩의 승리와 축제라는 영웅의 보편적인 삶을 묘사합니다. 이 곡은 당시엔 너무나 길고 복잡한 형식으로 외면당했으나 후에 바그너 같은 음악가들에게 재평가되었습니다. 이 곡 이후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1792년 운명의 음악도로 비엔나에 유학 온 베토벤은 1804년 드디어 모차르트, 하이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음악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35살 때 베토벤은 자신이 가장 애정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열정소나타를 작곡하였습니다. 이때 베토벤은 난청 중기로 소리가 상당히 안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곡은 자신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을 나타낸다고 평가됩니다. 참고로 마음에 들지 않은 종학원에게 접시를 집어던진 일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36살의 베토벤은 독재자 밑에서 감옥에 갇힌 남편을 구해내는 아내의 희생정신을 노래한 그 유일한 오페라곡 피델리오, 레오노레를 발표했지만 반응은 처참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평생의 후원자였던 라이노프스키 공작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프랑스 장교를 위해 연주하라는 공작의 부탁을 베토벤의 모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37살 때 베토벤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속 코리올라누스를 중심으로 콜리올란 서곡을 발표합니다. 빈의 궁정비서관이자 시인이었던 콜린의 코리올린이라는 희곡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리올라누스는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로마 공화국에서 쫓겨나고 이웃나라 보르시아 장군이 돼서 복수를 꿈꾸지만 아내와 부모님의 만류로 다시 보르시아를 공격하고 끝내 죽습니다. 이는 영웅 교향곡과 달리 영웅주의의 어두운 면도 묘사합니다. 38살의 베토벤은 그 유명한 운명교향곡과 전원교향곡을 작곡합니다. 이 시기는 베토벤 이전의 음악이 베토벤에 의해 집대성되고 베토벤 이후 모든 음악의 뿌리가 베토벤의 음악이라는 평을 듣게 할 정도로 베토벤에게 중요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들여 두 곡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명교향곡은 모든 교향곡의 정점이자 절대 음악의 극치로 여겨집니다. 이 곡은 영웅교향곡이 완성된 직후 스케치가 시작되었으며 1807년부터 2년간 적극적으로 작곡되었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안톤 신들러에 의하면 베토벤은 이 작품의 1악장을 가리키며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며 베토벤 자신은 이를 절대음악으로서 작곡한 듯합니다. 35분 동안 연주되는 이 곡은 총 4악장으로 구성되며 흔히 사람들에게 몸부림, 희망, 의심, 승리라는 주제로 인식됩니다. 처음 제시된 4음절의 유명한 주제가 곡 후반부에까지 반복됩니다. 영웅교향곡과 비교하면 운명교향곡은 더 실존적이고 내면적입니다. 진취적이고 평화를 쟁취하는 영웅보다는 고통에 직면하여 몸부림치는 영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인간의 희로 애락을 가시롭게 드러내었다고 평가되어 1977년 보이저 1호 속 에코드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전원교향곡은 격병 때문에 요양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원 생활에 대한 추억을 담은 곡입니다. 총 40분 동안 연주되며 5악장으로 구성됩니다. 악장마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감정의 각성, 시냇가의 정겨,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배우, 국가와 폭풍 후 기쁜 감사의 기분이라는 표지를 붙였습니다. 이 음악은 평화로운 자연과 하나되는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813년 멜번에서 이와 관련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마치 나무들이 신성하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1815년에 그의 친구 나이트는 베토벤처럼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는 꽃과 구름 그리고 모든 것에서 강렬한 기분을 표현하였다고 회고합니다. 합창 교향곡과 전원 교향곡은 모두 후대에 칭송받지만 출연 당시에는 가수의 무대 공포증, 악단 사이의 불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연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39살의 베토벤은 빈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잇따른 공연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지는 와중에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이 연금을 주며 자신 나라의 악장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 사람들의 만류와 경제적 지원으로 다시 빈을 거류하게 됩니다. 이때 베토벤은 괴테와 할렘, 라이샤 등의 글을 이용하여 6개의 노래라는 현악곡을 작곡합니다. 40살의 베토벤은 작품 활동보다는 정신적 성숙에 더 집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그는 칸트와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러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칸트의 글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이죠. 여전히 그는 고난과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도덕법칙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괴테에게 쓴 편지에서는 이런 글이 발견됩니다. 난 음악이 모든 지혜나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 나는 혼자서 살아야만 한다. 하지만 다른 예술가들보다 신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과 결합한다.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나의 음악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때 신과의 결합은 힌두교의 영향으로 보였습니다. 41살의 베토벤은 그때 희곡 에그몬트를 바탕으로 곡을 씁니다. 에그몬트는 스페인의 폭정에 맞춰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며 죽음 직전의 환상 속에서 독립의 승리를 예고받는 환상을 본 영웅이었습니다. 42살의 베토벤은 불멸의 여인을 향해 보이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랑에 빠진 상태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 자신의 상대를 이상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글거리는 관계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세계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볼까요? 괴테와 실러가 비렐렘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파우스트, 파토스에 대하여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인 비렐렘 테 같은 문항을 발표합니다. 칸트가 사망하고 헤겔과 실림은 비판적 철학적지를 선언합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으며 이 시기는 흔히 낭만주의의 태동기라고 불립니다. 낭만주의는 인간을 중시하고 자연을 과학으로 분석하는 계몽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고 주장하며 과학과 시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낭만주의자들은 계몽주의 시대의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반대하여 평화로운 시골 전원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을 숭상했습니다. 마치 베토벤처럼요. 베토벤은 호메로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을 즐겨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을이 그렇듯 그의 작품에는 운명에 극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에게 미움받고 케르케와 사일은 칼립소에게 유혹받으면서도 끝내 역경을 이겨내고 아내를 만납니다. 소포클레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겨내기 위해 일평생 공유하는 오이디푸스를 주인공으로 흡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영웅주의는 베토벤의 삶과 음악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가 43살 때 웰링턴 장군과 연합군에 의해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때 그가 작곡한 웰링턴의 승리는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의 다른 계열곡에 비하면 수준이 뛰어나진 않지만 대중의 취향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때 그가 남긴 메모들을 봅시다. 순종하라. 그대의 운명에 절대 순종하라. 단지 그것이 그대에게 희생만을 준다 할지라도 노예 상태라 해도 그대가 받은 가장 은혜로운 소망을 얻기로라도 그대 자신의 의지가 되게 하라.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인간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인간이다. 그대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나 그대의 예술 이외에서는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신이시여 내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베토벤이 44세였을 때는 흔히 영광의 해라고 불립니다. 음악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는 평을 막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 동생이 사망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제수 요한나에 대항하여 적갈 칼을 지키기 위한 베토벤의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나는 이제 거의 아무도 들을 수 없다는 메모를 남깁니다. 또한 음악회 지휘를 중단합니다. 상당한 경제적 안정을 이룬 45살 때 베토벤은 본격적으로 조카의 양육권 소송을 시작합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그가 나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황후를 위한 반주회를 끝으로 피아노 연주자로서도 은퇴합니다. 그는 46살 때 핸델과 바흐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카를의 양육비 때문에 다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에서 불황자로 오해받아 잡혀간 적도 있습니다. 그가 조카에게 집착하는 동안 그녀는 베토벤이 불쾌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잃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베토벤과 같은 만물을 남깁니다. 고통은 나의 진정한 벗이 되었다. 이러한 선언이 왜 중요할까요? 1813년의 메모에도 운명에 순종할지라도 은혜를 위한 소망을 붙잡고 모두를 위해 예술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베토벤에게 운명이란 경직되어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운명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씁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나의 납시 나를 일깨워주고 그의 많은 안성을 저축하는 일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여태껏 겨우 몇 개의 음표를 오선지에 기록한 데 실하지 않는다. 47살에 작곡되기 시작한 합창교향곡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그의 노트에서는 이미 합창교향곡의 가사가 발견됩니다. 그 카르를 감정적으로 비인간적으로 키우는 한편 그와 관련된 법정 투쟁이 계속되면서 그래서 신들러나 후원자 라인 오브 스피들이 전부 떠나게 됩니다. 이때 작성된 메모를 볼까요? 세상은 단지 가문의 저를 요구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고고하게 그 통속적인 형식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유명 예술가들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작품들은 아무런 환경에서 만들어졌음에도 항상 최고인 것이다. 예술은 영원하나 인생은 더럽다. 뿐만 아니라 예술의 생명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하게 되는 포도가 돋보입니다. 52살에 그는 후원자 루돌프 대공 취임식 목적으로 의뢰받은 작업 미사곡을 완성합니다. 이 곡은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 총 5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원초적인 신앙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베토벤의 외모를 보면 그가 옛 교회 성가와 시편을 꿈꾸는 새벽이긴 했지만 그렇게 배운 고전형식들을 자신의 곡중 일부에만 적용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신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신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 그는 53살에 청력을 잃은 채로 영국 필하모닉 관현악단의 요청을 받아 합창 결곡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메모를 볼까요?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소망은 부분적으로 칸트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영국 평화론에서 영원한 평화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메모는 이렇습니다. 신성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신성의 권세를 널리 퍼뜨리는 것보다 더 고귀한 종교는 없다. 이때 신성이라 하면 다음 메모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나의 스승이었다. 베토벤이 예술을 어떻게 영혼주의한 형태를 간주했는지는 이미 그의 오리토리오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청년들을 타락했다는 죄목으로 독배형을 선고받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빚진 자에게 닭 한 마리를 갚는 모습으로 인류애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고난을 겪었으나 인류애를 잃지 않는 영웅의 모습은 프로메테우스, 소크라테스, 예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메테스와 예수 같은 경우는 고난을 준 주체가 불가항력적인 힘을 뜻하는 신, 즉 운명이었다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메모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그 내부의 신성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는 내적 현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며 이 일은 선한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신, 영웅의 잠재력이 모두에게 있으며 그것을 발현시키는 일을 자신의 목표로 추구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가 54살에 합창 결곡을 완성합니다. 셀러의 손과 환희의 부처를 끄락장으로 한 대관현악, 사석의 합창을 위해 작곡되어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페에게 가장 심심한 존경으로 베토벤에 의하여 봉조된 교향곡 작곡번호 129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말입니다. 사실 이 곡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습니다. 1793년 그가 22살이 되던 무렵에 이미 실러가 쓴 환희의 부처라는 시를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작곡할 것을 메모하였습니다. 1812년에는 합창 서곡에 대한 그의 악상을 발견할 수 있고 1818년에는 교향곡의 성악을 사용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장 34년에 걸쳐 완성된 것입니다. 보통 70분 전후를 소요하여 연주되며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비엔나 왕시의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베토벤이 가수들에게 너무 높은 음을 요구하고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력 문제로 인해 명예지휘를 했으며 곡이 끝난 이후에 소프라노 가수가 소매를 잡고 관중 속쪽으로 그를 돌려줬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황실의 내빈을 맞을 때도 기립박수는 3번에서 그치는 것이 원래인데 이날 관객들은 무려 5번이나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설명해줍니다. 우선 이 곡의 자필 악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초판 필사 악보는 약 4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라이프치히 마을에서 매 12월 31일에 연주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반타하우스가 재건된 후 가장 처음으로 연주된 곡이었으며 또한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 전쟁 후 재건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연주되었습니다. 이 곡에 대한 박은호의 평가를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교향곡을 쓸 권리는 베토벤에 의해 소멸되었다. 이 최후의 교향곡은 음악을 그 특수한 요소에서 구해내고 보편적 예술을 연합시킨 것이다. 그것은 미래 예술의 인성적 복음이다. 그 이상 진보할 수는 없다. 이 곡의 백미는 사악장의 가사로 첨부된 실러의 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중요한 구절을 옮겨보겠습니다. 오 친구들이여 더 즐겁고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우리는 불에 취해 신성한 그대의 성소로 들어가도다. 그대의 마법은 엄한 시대 아래서 나는 제대로 다시 결합시키며 모든 인간의 형제가 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연의 가슴에서 환희를 마시고 모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장래빛 그들을 환희 속에 걷는다. 형제여 길을 달려라 영웅이 승리 길을 달리듯이 만민이여 세계의 창조주가 느껴지는가 별의 저편에 그가 반드시 계실 것이다. 베토벤의 세상이 습대성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형제이며 자연에서 신을 볼 수 있다는 계몽주의의 세상, 자연에서 환희를 느끼고 영웅이 승리 길을 달린다는 낭만주의의 세상 등이 섞여 있습니다. 55살의 베토벤은 시골 마을에서 술과 커피를 금지당한 채 요양합니다. 이때 바흐와 핸델이 그렇게 빙받고 감명받으며 그의 조카 카른은 베토벤의 억압에 불이겨 자살 시도를 합니다. 또한 이때 그는 현악 4중주 곡지의 16번을 작곡했는데 이 곡 사악장에 Was as sign as a sign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꼭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쓴 메모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고통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된 후기 베토벤의 성숙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문장이라 하겠습니다. 베토벤은 56살의 나이에 4차 주전자를 끝으로 자신에게 보내질 마지막 프로드를 마시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악성의 장례식에는 이만 여명의 군중과 슈베르트, 체르니 같은 음악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때까지 세계 사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나폴레옹이 웰링턴 장군에 의해 패배합니다. 이는 계몽주의의 점진적 쇠퇴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쇼펜하우어와 헤겔은 각각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법 철학을 발표합니다. 자, 이제 그의 인격적 특징과 사상의 변화를 요약하고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의 부모는 대단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음악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기라도 하는 듯 어린 베토벤을 학대하며 연습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나머지 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제대로 된 가족을 갖지도 못했고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중성입니다. 서두에서 설명했듯 베토벤은 자유와 평등, 덕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음악으로 도전을 했음이고 그와 반대되는 태도를 증명한 일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거만하게 행동하고 교수편들을 자주 때렸으며 웨이터에게 그릇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부분적으로 그의 질병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그는 통념과 달리 귀병 이외에도 만성두통, 간경병, 복수, 납중독, 천연두, 류머티즘, 폐렴 등등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질병이 몰릴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오랫동안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이상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까지 몸이 아프면 성깔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사람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는 사람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기에 원래 한 사람 안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는 하이든을 숭배하다가 그가 대위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자 태도를 바꾸어 비난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그를 양면적인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는 능력주의, 시민의 평등, 종교적 자유 등을 이루어놓고 대학의 자유, 재산권, 법 앞에서의 평등을 명시해 놓은 나폴레옹 법전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황제가 되고 언론을 검열하면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수립하기도 합니다. 자유의 확산자이자 억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 전의 업적들을 모두 부정하고 그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불륜의 여인을 흉상하고 이상화한 반면 제수인 요한나의 경우에는 몇 번의 행실이 나쁜 것을 두고 조카 칼을 기를 자격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가 작곡한 오페라 피델리오, 레오노레에서 등장하는 아내를 보면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그의 사상의 변화는 앞서 보았던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전반부에는 계몽주의적 요소가 병 발병 이후에는 점차 낭만주의적 요소가 나타나며 합상교역을 만나기 시작할 때를 기점으로 그 둘의 적절히 통합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기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는 항상 두 요소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20세 전 그는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던 네페와 본 대학 교수이나 친구였던 혁명가 슈나이더를 통해 자유평등 파괴 진보 도덕성 같은 계몽주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시기에 호메네스와 소포크레스를 위시한 불의 그리스 책들을 접합니다. 이 운명에 저항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시들은 후에 낭만주의의 형태로 그의 사상에서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베토벤에게 운명이란 극복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운명과 개인의 자아 충돌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그에게 영웅이란 모두를 계몽시키는 인간, 사회를 진보시키고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주는 인간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혁명가인 나폴레옹을 이상적인 영웅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로이카 작곡을 이어받았던 28살까지는 이러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때 그의 피아노 연주는 이미 낭만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낭만주의 음악은 계몽주의와 달리 완벽한 논리 구조, 대상의 무방보다 작곡가의 감정 표현이 더 중요시합니다. 또한 낭만주의는 어떠한 초월적 세계를 묘사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보다는 시큼 연주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와 빌폴의 경연에 대한 사람들의 평을 보면 그는 격렬하고 감정적이고 초월적인 음악을 연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을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세계로 데리고 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작성한 두 가지 연주를 소개합니다. 악보를 틀리게 연주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다. 열정 없이 연주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음악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상위 지식 체계로 들어가는 무형의 문이다. 정말 베토벤다운 말입니다. 29살은 베토벤의 사상이 낭만주의적으로 변하는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국경에 발병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작곡된 소나타 제목 비창이 사실 슬프면서도 씩씩한 비창함이라는 뜻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조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0살부터, 그러니까 국경이 점점 심해졌을 시기부터는 그의 사상에서 낭만주의적 요소를 조금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창 운명은, 그러니까 그의 경우에 국경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관계 단절 등은 자신을 압박해오는 거대한 시련으로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그의 영웅상은 보통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총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 시기에 작곡한 프로메테우스는 고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때의 맨문은 그가 스스로 창조주로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가능한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프로메테우스가 전 인류를 계몽시킨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고전주의의 비전 또한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32살, 국경이 심해져서 작성했던 하이겐슈트의 유서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죽음이 정말로 찾아온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도 내비칩니다. 낭만주의적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선에 대한 갈망과 도덕성, 전 인류를 향한 사랑 등을 강조합니다. 계몽주의적입니다. 이후 30살 때 작곡한 감람산의 그리스도 속 예수도 기본적으로는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메타포를 공유합니다. 일존적 고난을 이겨냈으며 전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34살 때 마침내 완성한 영웅 고향국 속에서는 계몽주의 상징의 나폴레옹을 모티브로 시작하였음에도 투쟁, 죽음, 재기, 승리라는 낭만주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황제에 지기 위한 나폴레옹의 분노에 포지를 찢어버린 순간부터 영웅은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보편적인 인류의 모습을 의미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후 37살 때 발표한 코리올란 서곡에는 낭만주의적 영웅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38살의 베토벤은 운명 결국을 작곡합니다. 흔히 에로이카가 진취적이고 평화를 쟁취하는 영웅의 묘사도 표현했다고 평가받는다면 운명 결국은 더 실존적이고 내면적입니다. 네 개의 은폐를 통해 개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운명, 그 고통에 직면하여 몸부림치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1살에는 괴테의 글을 바탕으로 에그몬트를 작곡합니다. 코리올라누스가 복수에 실패하고 끝내 비참하게 죽은 데에 반해 에그몬트는 똑같이 독립전쟁에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양식적인 환상에서 독립과 승리를 예고받습니다. 어쩌면 베토벤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점차 무언가를 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답이 이미 그의 유서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3살 때 그는 웰링턴의 승리를 작곡합니다. 또한 운명이 자신에게 희생만을 주고 노예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타인을 위해 바른 소망을 쟁취하려는 메시지가 담긴 메모를 적습니다. 13년 전 메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에게 운명과 고통을 극복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할 무언가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그는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때 그는 고통이 나의 진정한 벗이 되었다는 메모를 작성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청력의 완전한 상실과 인간관계의 단절, 칼의 자살 시도 등을 통해 자신의 의지로 극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우주 만물, 운명, 신 등은 자신과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인식하는 힌두교의 세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고통에 반항하지 않게 된 베토벤에게 영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그는 53살에 자신이 영웅으로 여기었던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스승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그가 마르틴 루터의 책을 읽고 적은 메모를 보면 그가 예수를 왜 존경했는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며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신과 선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비록 베토벤이 22살에 이미 환희의 부처를 접하였을지라도 합창교향곡의 완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인 베토벤은 곧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계몽주의적 이상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환희의 손과 가사에는 여지껏 그가 추구되었던 모든 것들이 잘 놓아져 있습니다. 그는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추억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모든 인간이 형제이고 서로 사랑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또한 그가 55살의 현악 사중곡 제16번 사악장에 적은 꼭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한다는 메모도 그가 고통을 이기려고 하기보단 그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는 한마디로 계몽주의의 이상인 자유평등 파괴 진보와 낭만주의적 요소인 고난을 조절하는 인간의 합의를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로이카, 웃는 교향곡을 거쳐 합창 교향곡으로 나아가는 그의 음악적 발전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프로메테우스, 소크라테스 예수처럼 그도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영웅입니다. 그가 평생 많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출전한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장례식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하는 그가 빈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을 당시 하는 관객이 내린 평을 읽음으로써 이번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은 일단 음의 무한한 세계를 내부이기 시작하면 그의 정신은 지상을 벗어나고 모든 구속을 뚫고 속박을 헤치고 나가 승리의 환희에 차서 보다 더 높은 경지인 밝게 빛나는 건강으로 높이 날아오르곤 하였다. 정신을 높이 나는 꿈, 이것이 일시적인 자아의 고통을 극복하고 방향을 돌려 더 높고 숭고한 음의 세계를 향하고 마침내 전 우주의 순수한 가슴 속에서 휴식과 평안을 얻는다.